제가 2021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뭐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서 2021년이 이제 3도시 운명이 달려있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서울 아파트 매매 실수요층인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2021년에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얼마나 급증을 하냐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 동안 4번째로 많은 증가폭을 보이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실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좀 왜 자꾸 3도시가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를 강조하냐 하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08년에 감소 전환을 해서 2013년까지 계속 감소했는데 서울 집값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실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4년부터 증가를 하자 서울 부동산도 2014년부터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2019년에 10, 11년차 부부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자 상반기에 조정을 19년에 겪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굉장히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실수요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이렇다면 공급인데, 입주 물량은 2018년 12월 31일 헬리오시티를 입주 개시했는데 그걸 2019년 물량으로 한다면 2019년은 5만 4천 호, 2020년은 5만 호가 서울에 입주하는데 2021년은 2만 6천 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매매가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유동성인데 M1 나누기 M2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1은 현금 예금 같은 돈이고 M2는 M1 더하기 만기 2년 미만 등 짧은 금융상품에 묶여있는 돈. 그 M1 나누기 M2 비율이 서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지난 36년간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이 5% 이상 상승한 해를 보면은 13년이거든요. 13년 중에 11년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29% 이상이었거든요. 즉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지표가 높다면 서울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M1, M2 비율이 참고로 33%를 상회한 해가 86, 87, 2004, 2005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8년과 2006년에 역대급 폭발적 상승을 기록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M1 나누기 M2 비율이 몇 프로냐면 9월 기준으로 35.6%입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역대 36년간 가장 높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동성이 내년에 똑같이 이듬해 터진다면 2021년이거든요. 유동성도 밀어올릴 힘이 있고, 유동성이 역대 최고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이제 빠르면 2020년 말부터 2021년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0년, 11년차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가 이제 늘고 공급은 줄고 유동성은 역대 최고인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까지 더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모두 겹쳐진 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은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된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백신도 나왔으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좀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액시던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움츠러져서 소비를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 이제 그동안 움츠러뒀던 소비를 막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해소가 되더라도 해외여행은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복적 소비, 억압된 수요의 분출이 내수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부동산에도 상당한 상방 압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까 서울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흐름도 비슷할까요? 네.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폭은 달라질지언정 서울이 그렇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기도도 같이 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도 내년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천은 좀 별개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보시는 걸까요? 인천도 뭐 서울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그 인천은 제가 착공 물량을 좀 봐봤거든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1만 호 미만의 착공 물량을 기록했는데 보면 2018년 2만 8천 호, 2019년 2만 7천 호, 그리고 2020년 상반기만 해도 2만 호 이상의 착공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 부담이 좀 다른 곳보다는 좀 강할 것으로 보여져서 서울이랑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인천의 입주 물량이 늘거든요. 따라서 상승 하락 방향은 같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3기 신도시가 2021년 말 이제 첫 분양을 시작하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또 장단점을 알고 좀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남양주 왕숙부터 뭐 고양 창릉까지 총 6군데에
약 17만에서 18만 호에 이르는 물량이 이제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 사전 청약 물량이 먼저 있는데 사전 청약을 좀 보면은 15%가 일반 공급이고 85%가 특별 공급입니다. 그 말인즉슨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충분히 좀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률이 확실히 보여지고요. 더 높으니까. 네. 참고로 그 특별 공급 85%의 비중은 신혼부부가 40%, 생애 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장점은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렴한 분양가. 3기 신도시 자체가 한 녹지 비율을 50%로 유지하겠다.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쾌적한 환경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단점은 사전 청약 자체가 이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잡으려고 수요 분산시키려고 도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사전 청약은 하지만 과연 사전 청약도 언급이 되는 시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예를 들면 정부가 25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해도 25년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망인데 GTX A 정도를 제외하고는 GTX B나 C는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더라도 교통망의 개선은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함은 좀 감안을 하고 청약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좀 촉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월브 카페에도 조만간에 올리겠지만 신도시가 생기면 그 인근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총 3가지 사례를 봤는데 대전과 세종, 그다음에 판교와 위례, 동탄 1과 동탄 2를 비교를 했을 때 3가지의 공통점은 그 세종시, 위례, 동탄 2가 입주할 때 그 주변의 그 대전과 판교, 동탄 1은 직격탄을 맞았었거든요. 상승률이 상승장이었어도 상승폭에 제한이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세종과 위례와 동탄 2 신도시가 입주를 완료하는 시점이 되자 갭 메우기를 하듯 나머지 지역들이 급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이 3기 신도시 인근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입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 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인근 지역에 풀리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 이제 훈풍이 불 수 있거든요. 다만 입주할 때는 이제 그 훈풍이 꺼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3기 신도시 지역 인근에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산이 조금 모자라시거나 3기 신도시 청약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에 그 주변을 매수로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은 직격탄을 맞아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좀 가라앉을 텐데 나중에 입주가 완료되면 다시 갭 메우기를 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된 그런 직격탄을 맞았을 때를 좀 매수 시기로 삼아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역발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책에 보면은 대치동과 과천에도 수익률 비교를 하신 게 나와요. 뭐 둘 다 뭐 물론 엄청난 수익률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또 2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비교였는지. 책에서 서울로의 쏠림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 설명한 건데 사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죠. 그때 극중 배우가 아들이 바둑대회 상금 우승 상금을 가져오자 이걸 가지고 음마 아파트를 살지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인 98년 말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 30평대가 약 1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과천 주공 10단지, 과천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 주공 10단지는 동일평형이 3억 2천만 원, 음마 아파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KB 시세 기준으로는 음마는 23억 원이 되었고 과천 주공 10단지는 17억 5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22년간 음마 아파트는 21억이 올랐고 과천은 14억이 올랐습니다. 상승률로는 음마가 12배 올랐고 과천이 이제 5.5배가 올랐기 때문에 음마가 2배 이상 오른 거죠. 결국은 어떤 입지 부동산을 선택하는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제가 삼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은 계속 핵심지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 결국은 서울 입성이 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입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보고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미가 좀 통할 수 인구가 있겠네요.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였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과 아닌 지역의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더 벌어질 게 확실하거든요. 결국은 서울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나 서울에 집 하나 있어 그러면은 뭐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서울이면 그냥 주소가 서울이면
우와 하는 좀 그런 게 있고 또 누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 살지만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싶다라는 그건 좀 희망사항처럼 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핵심지라는 거를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지방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들이 뭐 직장을 갔든 대학을 가든 하면은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서울과 광역시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건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나중에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20, 30년 후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아타는 시도는 계속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현금 부자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어느 지역에 맞냐가 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여력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과 광역시 각 지방과 광역시의 그 비교를 했어요. 상위 20% 아파트의 호수와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의 수를 비교해 봤는데 그 서울이 압도적으로 현금 부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서울이 집값이 비싼 이유는 부자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현금 부자가 많거나 많아지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더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본 거고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현금 부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경기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이었고 그 다음이 인천, 부산 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이 될 수 없는 건 상승과 하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을 팔고 경기도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현금 부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도를 제가 포스트 서울이나 이제 추천 지역으로 굳이 삼지 않은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지방에 좀 전세를 살더라도 핵심지인 서울이나 수도권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건 2050년 되면 인구가 4분의 3토막이 나고 90세 인구가 30세 인구보다 많아지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일본의 사례를 또 보면요. 병원 인프라가 잘 된 곳이 더 인기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인프라가 어디가 확충되어 있냐? 서울 그리고 광역시들이거든요.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광역시에 살면은 그 주변 도시, 그래도 중소도시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광역시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광역시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뭐 저희가 어디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더 인구가 줄고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 광역시도 이제 안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수도권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또 되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시기나 이런 걸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그냥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 주실까요? 제가 제일 고민인 부분이 올해 가을부터 블로그나 카페나 그런 댓글을 질문을 보면 가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분들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오히려 유주택자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갈아타야 되냐, 어디 좋냐 그런 얘기를 받았다면 올해 가을부터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블로그를 한번 방문자 연령대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 34세 이하 방문자 비중이 올해 2020년 1분기에는 14%였는데 3분기 되니까 17%로 3% 늘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변화폭이지만 어쨌든 14%에 17%로 더 늘어난 부분인데 34세 이하라면 아무래도 첫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주변도 그런데 사실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어떻게 보면 제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제 최대의 고민 사항인데 제가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 전망은 23, 24년이 중장기 서울 꼭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는 서울 아파트를 23, 24년경에 팔고 나중에 수년 후의 중장기 하락장 끝 지점까지 기다리라. 또는 또 한 번 오는 중장기 하락장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게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23, 24년에 팔고 지금 샀다가 23, 24년경에 파는 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단점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자니 또 장기간 더 무주택자로 있자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전월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현재의 서울 부동산을 산다는 건 비싸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후반부에 있다는 것도 맞고요. 따라서 그 정말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라도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 물론 무리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도 수년간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지 않는 구입은 제가 말리진 않는 상황입니다. 약간 조바심을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닉 바잉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영끌해서 산다는 건데 올해는 아니고 2019년에 주택 구입 그 현황을 서울시에서 발행한 걸 보면 60대는 50대 이상은 집을 살 때 자기 12% 빚을 내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24%의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30대는 55%를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아놓은 돈이 그만큼 적으니까. 네.
근데 55%의 빚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집값도 그렇죠. 55%를 빚을 내고 샀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또 1년 또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 빚을 내면서까지 사기에는 다소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마라. 언젠가는 기회는 결국은 다시 오게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영원한 우상향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하락장이 왔을 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중장기 하락장 오면은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지금 가격대에서 또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이 가격 다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신간 제목이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네,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또는 서울 아파트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또는 서울에 그럼 서울을 사기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서울의 지역은 그럼 어디가 좋은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입지에 관련된 책을 쓰면은 이 지역이 입지가 좋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좋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아진다. 라는 글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책을 낸다, 뭐 이렇게 분석한다는 건 사실은 틀렸을 때 부담감이 늘 그쵸. 맞아요. 제 어깨를 짓눌리는 부분이고 다만 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밌어서 하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분석. 타이밍이 제가 분석한 타이밍이 맞았을 때 느끼는 희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제 책을 제 전망을 믿고 이것들을 행동해준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 고민하고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 파도를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도 책을 냈지만 계속 이런 걸 정밀하게 해서 더 나은 툴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작업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